그냥 살아라. 여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제게 해주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모든 여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눔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네 할머니들의 살아오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과는 달랐던 과거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어머니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62년 봄 21살이던 저와 엄마에게 중매쟁이 박씨 아주머니께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반반했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약간 비스듬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가 도시적이고 세련돼 보였지요. 이 총각이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고 집안도 괜찮아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시집살이도 없고요. 박씨 아주머니는 연신 좋다고 추켜 세웠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살림을 거들어주며 나와 남동생 둘을 키우셨지요. 그때는 학교에 가는 것이 사치였어요. 저는 항상 집안일을 돕거나 돈을 벌었어요. 그런 저에게 서울 직장 인과의 혼담이라니 어머니께서는 이 혼담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마음에 든다. 이 정도면 우리한테 과분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중매쟁이 말만 믿고 결정하는 건 위험해요. 하지만 저의 의견과는 다르게 혼담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날짜를 잡고 예물을 주고받고 저는 동네 처녀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부가 됐어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예식에 앞서 신랑을 보기 위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혼례복을 입고 방에 들어온 사람은 사진 속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는 작았고 얼굴은 까맣게 탔어요. 그리고 눈은 작고 불안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남루했고 어딘가 주눅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동수 씨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진은 거짓말이었고 서울 직장도 거짓말이었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혼례를 앞두고 울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돌아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여기 너 축하해 주려 온 친척이랑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미 너 시집 가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 그냥 살아라. 여자는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아내가 됐어요. 신혼집은 서울이 아니라 인천의 허름한 판잣집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서울 직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부두에서 막일을 했어요. 날품팔이였지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진은 일찍 죽은 형의 것을 빌려 썼다고 했어요. 형은 실제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교통사고로 26에 죽었대요. 그 뒤로 중매를 설 때마다 그 사진을 쓴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뒤섞여서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말도 거의 안 했어요. 밥을 차려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저는 그 사람을 투명 인간처럼 대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아기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남편과 협력해야 했어요. 저는 서서히 체념했어요. 이게 내 팔자구나. 받아들이고 살자. 첫째 딸 명숙이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둘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예뻐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아주곤 했어요. 그럴 때만큼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술이 문제였어요. 술만 마시면 달라졌어요. 남편은 술버릇이 고약했어요. 조금만 마셔도 이성을 잃었어요. 처음엔 혼자 중얼거리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엔 물건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 여편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매일 부두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은 쥐꼬리만큼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 처음엔 무서워서 떨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방 구석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곤 했어요. 명숙이와 준호는 울면서 내 치마를 붙잡았고 저는 아이들을 꼭 안고 길을 막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화가 난 거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술버릇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떤 날은 밥상을 뒤엎었고 어떤 날은 나를 밀쳐서 넘어지게 했어요. 저는 멍이 들었고 팔이 부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 시절에 이혼한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친정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동생들한테 짐이 될 거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을 거예요. 참자. 견디자.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1966년 셋째 딸 영희가 태어났어요.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몸은 늘 피곤했고 손발은 트고 갈라졌어요. 25살이었는데 거울을 보면 40살처럼 늙어 보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술만 마시면 난폭했고 돈은 제대로 벌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 기저귀를 빨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러다 밤이 되면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1966년 가을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더니 뭔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남편은 방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베트남 간다. 네? 베트남이요? 응. 정부 소속 회사에서 베트남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대. 베트남 전쟁에 가서 일하는 건데 돈을 많이 준대. 월급이 지금보다 몇 배는 많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쟁이라니. 뉴스에서 본 적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소식. 안 돼요. 전쟁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진 않아. 나는 전투병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야. 도로 닦고 다리 놓고 물건 나르는 그런 일 한대. 괜찮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좀 편할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가 있는데요? 2년에서 3년. 다녀오면 거기서 번 돈으로 우리 집도 사고 애들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있어. 여기서 이러다간 우리 다 굶어 죽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가요. 대신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애들은 아빠가 필요해요. 당연하지. 걱정 마. 꼭 돌아올게. 그날 밤 남편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어요. 명숙이는 5살, 준호는 3살, 영희는 겨우 돌이 지났어요. 명수가 아빠 없어도 동생들 잘 돌봐야 해. 알았지? 응. 아빠, 준호야. 너는 이제 아들이니까 엄마 잘 도와드려야 해. 네. 아빠,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술 마시고 난폭할 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남편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동안 못되게 굴었어. 술 먹고 화내고.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야. 꼭 해야 해.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 사진으로 속이고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술만 마시고 나도 내가 한심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래서 당신한테 보답할게. 우리 진짜 제대로 살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칠 후 남편은 한국을 떠났어요. 인천항에서 배를 타는 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배웅을 나갔어요. 많은 군인들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울고불고 난리였지요. 잘 다녀와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아쉬운 듯 나를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나 안 보고 싶겠어? 돈이나 많이 벌어 오세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더니 배에 올랐어요. 배가 떠나고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이제 혼자구나. 괜찮아. 나 혼자서도 애들 키울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 몇 달은 편했어요. 술 먹고 소리 지를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밤에 무서워할 일도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조용히 살았어요. 처음 2달은 남편이 보낸 돈이 들어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저는 조금씩 저축도 하고 아이들한테 새 옷도 사줬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준호가 가끔 물었어요. 한참 있어야 와. 아빠가 돈 많이 벌어 오신대. 하지만 3번째 달부터 돈이 끊겼어요. 편지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죽은 건 아닐까? 이웃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 베트남에 일하러 간 남편들이 다 그렇다고 했어요. 전쟁터에서 무슨 편지를 써요? 살기도 바쁜데 걱정 말고 기다려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처음엔 남의 집 빨래를 해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래를 받아오고 하루 종일 손빨래를 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여름에는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엄마, 배고파.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밥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쌀이 떨어져 가는데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시장에도 나갔어요. 생선 장사 아주머니 밑에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9시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밥 먹이고 오후에는 빨래를 했어요. 밤이 되면 녹초가 돼서 쓰러졌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6살이 된 명숙이가 말했어요. 명숙이는 영희를 돌봐주고 준호 밥을 먹여주고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저는 미안했지만 고마웠어요. 명수가. 우리 조금만 참자. 아빠가 돌아오면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편지도 없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 사람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이웃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순자야, 네 남편 살아있단다. 정부에서 편지 왔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있다고. 곧 한국으로 돌아온대.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살아는 있구나. 하지만 부상이라니. 1969년 10월 남편이 돌아왔어요. 인천항에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실은 배가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명숙이는 8살, 준호는 6살, 영희는 4살이 됐어요. 아빠다. 준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내가 본 남편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한쪽 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에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군인 하나가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부인이십니까? 김동수 씨는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에 손상이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나을 수 있나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평생 그러고 사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그 사람도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아,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을 방에 뉘었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했어요. 예전의 아빠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왜 저래? 준호가 물었어요. 아빠가 다쳤어. 그래서 좀 아프신 거야.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해. 밤이 되자 악몽이 시작됐어요. 안 돼! 안 돼!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살려줘, 살려줘! 남편은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셌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저예요. 순자예요. 한참을 그러다가 남편은 힘이 빠져 쓰러졌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어요. 무서워, 무서워. 저는 그런 그를 안아줬어요. 미운 사람이었고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불쌍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전쟁 후유증이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너무 끔찍한 일을 겪으면 이렇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뇌 손상까지 있으니 더 심하네요. 약을 드리긴 하겠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럼 계속 이럴까요? 평생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참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인걸요. 남편을 돌보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대소변이었어요. 남편은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했어요. 밤중에 악몽을 꾸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기도 했고 때로는 바지에 변을 보기도 했어요. 여보, 이리 와요. 씻겨드릴게요. 처음엔 창피해하던 남편도 점점 무감각해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불을 빨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터질 것 같았어요. 이불이 마르지 않아서 축축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날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방 안 곳곳에 변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이 혼란스러워하며 방을 돌아다닌 모양이었어요. 엄마, 냄새나. 영희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혼자 청소를 했어요. 바닥을 닦고 벽을 닦고 이불을 빨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눈물이 났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남편의 외모 관리였어요. 남편은 스스로 씻지도 손톱을 깎지도 못했어요. 준호야. 이리 와서 아빠 손톱 좀 잡아줘. 10살이 된 준호는 겁먹은 얼굴로 아빠 곁에 앉았어요. 저는 손톱 깎기로 남편의 손톱을 깎았어요.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고 때가 껴서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됐어?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발톱은 더 힘들었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발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발로 차기도 했어요. 명수가. 아빠 다리 좀 잡아줘. 명숙이는 12살이었지만 이미 어른처럼 의젓했어요. 아빠 다리를 꽉 잡고 저는 발톱을 깎았어요. 발톱은 너무 두꺼워져서 깎기가 쉽지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문제였어요.
남편은 이발소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릴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아빠, 머리 한번 잘라보자. 저는 가위를 들고 남편 머리를 잘랐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어요.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튀어나왔고 어떤 부분은 너무 짧게 잘렸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됐어. 영희가 킥킥거렸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깨끗해졌잖아. 하지만 남편은 거울을 보고 울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남편을 돌보느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중 하나가 여행이었어요. 명숙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어요. 돌아와서 명숙이는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바다가 진짜 예뻤어. 우리도 가족 여행 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저러신데 어떻게 가니? 그럼 아빠 빼고 우리만 갈까? 안 돼. 아빠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명숙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밤 방에서 명숙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밖에 서서 같이 울었어요. 준호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대요. 하지만 준호는 거절했어요.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준호는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아빠를 도와 돌봤어요. 준호야. 넌 나가서 놀아야지. 괜찮아요, 엄마. 저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준호 눈빛은 슬펐어요. 15살 소년이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영희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포기했어요. 엄마 나 수학여행 안 갈래. 왜? 친구들이랑 가면 재미있잖아. 돈도 아깝고 그냥 안 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영희가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포기한 거라는 걸. 그날 밤 영희 방에서 베개를 안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소리 없이 같이 울었어요. 저 역시 많은 걸 포기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을 잔치나 시장 구경을 가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어요. 순자야, 너도 좀 쉬어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 미쳐. 괜찮아. 나는 집이 편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명절도 힘들었어요. 다른 집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 먹고 웃고 떠들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외할머니 댁에 안 가요? 영희가 물었어요. 아빠가 저러시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외할머니도 바쁘셔. 그리고 아빠 보시면 슬퍼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명절마다 집에만 있었어요. TV에서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부러운 듯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느 추석날 명숙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 저는 명숙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후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정부에서 약간의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했던 회사에서도 위로금과 밀린 월급을 줬어요. 하지만 그 돈도 병원비와 약값으로 금방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때 이모가 저에게 장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순자야, 음식 장사 한번 해봐. 너 음식 솜씨 좋잖아. 음식 장사요? 응. 시장 근처에 작은 자리 하나 비었어. 거기서 국밥이나 김밥 같은 거 팔아봐. 돈 좀 될 거야.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가지고 있던 돈과 친척들한테 빌린 돈을 모아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시장 한쪽 구석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명숙이가 말했어요. 명숙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아빠를 돌보고 저를 도왔어요. 명수가, 넌 시집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괜찮아요, 엄마. 저는 나중에 가도 돼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았어요. 명숙이는 집에서 아빠를 돌보다가 점심때쯤 식당으로 와서 저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늘었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국물은 진하게 우려내고 김밥은 재료를 아끼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을 돌보고 다음날 새벽에 또 식당에 갔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호가 걱정했어요. 준호는 공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집에 보탰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몸은 너덜너덜해졌어요. 손은 칼에 베이고 화상을 입어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늘 아팠어요. 밤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어요. 5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친척들에게 빌린 빚은 조금씩 갚아왔고 빚은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순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살만하겠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식당이 있던 시장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 다 철거된대요. 어떡해요? 옆 가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막막했어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니. 하지만 뜻밖의 기회가 왔어요. 재개발로 보상금이 나왔어요. 신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구나. 저는 식당을 판 돈과 보상금 그리고 그동안 저와 아이들이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건물을 샀어요. 재개발 지역 근처의 작은 3층 건물이었어요. 영희는 우리가 건물주가 되었다며 신나서 소리치고 다녔어요. 영희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1층은 슈퍼마켓으로 세를 주고 2층은 작은 사무실에 세를 줬어요. 3층엔 저희가 살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우리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이제 좀 쉬어요. 그래야지,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남편 간병은 계속됐어요. 돈 걱정은 덜었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5년, 10년, 15년 남편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나빠지곤 했어요. 어떤 날은 나를 알아봤고 어떤 날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저예요. 당신 아내 순자예요. 순자. 네, 우리 결혼했잖아요. 애들도 있고. 아, 그랬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아이들은 하나 둘씩 독립했어요. 명숙이가 제일 늦게 시집을 갔어요. 30이 넘어서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무슨 소리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가서 행복하게 살아. 준호는 공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영희는 같은 병원 의사와 결혼했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저는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 1995년이 되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남편은 그해 들어 더 심하게 아팠어요. 말도 거의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실까요? 명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명숙이는 이미 30이 넘었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얼마 못 버티신데.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끝까지 간호하지. 남편인데. 명숙이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가 어디 마음대로 되나.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12월 어느 추운 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왜요? 미안해, 평생 고생시켰어.
남편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알아요. 이제 쉬세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몇몇 친척들만 왔어요. 저는 관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복잡했어요. 미웠던 사람, 불쌍했던 사람, 내 인생을 짓눌렀던 사람. 하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 내 남편이었던 사람.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 사람 밥 차릴 일도 없고 약 챙길 일도 없고 악몽에서 깨울 일도 없었어요.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저는 빈집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빴어요. 명숙이는 시댁 일로 바빴고 준호는 공장 일로 바빴고 영희는 병원 일로 바빴어요. 가끔 전화가 왔지만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아. 사실 괜찮지는 않았어요. 밤이 되면 외로웠어요. 그래도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평생 혼자 버텨왔는걸요. 저는 작은 텃밭을 가꿨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땅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했어요. 젊은 때 못 갔던 여행도 다녔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60, 65, 70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말수도 줄고 웃을 일도 줄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2018년 저는 78이 됐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마당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냉이를 캐서 다듬는데 대문 너머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김동수 씨 댁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는데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남편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벌써 20년도 더 됐는데. 남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군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베트남? 네. 그리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남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어요. 민소매를 입고 정글 같은 배경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베트남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사진을 빼앗듯이 받아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틀림없었어요.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어머니는 저를 낳아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화가 났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 사람이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머니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분이 누구였는지 그 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남자한테 던졌어요. 돌아가요. 당신은 내 남편의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가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요. 저는 대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바람을 피웠어. 전쟁터에서.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그 베트남 남자의 얼굴, 사진 속 남편의 환한 미소, 그리고 베트남 여자. 나한텐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는데. 화가 났어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산 제가 바보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먼저 명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명수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명숙이는 듣다가 울분을 토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것도 베트남에서? 그럼 엄마는 아빠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고 사신 거잖아요. 나도 믿기지가 않아. 엄마, 아빠 무덤 파헤쳐 버릴까요? 아니면 이장해서 버릴까요? 죽어서도 엄마를 괴롭히네요. 준호한테도 전화했어요. 준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그 베트남 사람 다시 오면 경찰 부르세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사진이 진짜였어. 네 아버지가 맞더라. 그럼 더 화가 나네요. 아빠는 엄마한테 평생 못되게 굴고 밖에서는 바람까지 피우고 최악이네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사흘 후 그 베트남 남자가 다시 왔어요. 저는 대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안에서 소리만 질렀어요. 돌아가요. 여기 올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남자는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남자는 햇볕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점심때가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대문을 열었어요. 들어와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남자를 마루에 앉혔어요. 그리고 물 한 잔을 줬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푸홍홍입니다. 어머니께서 김은 아버지 성이라며 이름 앞에 붙여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실 땐 그냥 푸홍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김푸홍홍.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뭐였어요? 레티홍입니다. 레티홍. 침묵의 시간이 잠시 흘렀어요. 당신 어머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푸홍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주 강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평생 재혼도 안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혼자 키운 자식이고 한국 사람 자식이라고 무시를 해도 어머니는 절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푸홍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전쟁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전쟁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함께 살 수 있었을 거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푸홍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여자도 나처럼 한 사람을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구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래도 버텼구나. 당신 어머니도 참 많이 힘들었겠네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푸옹을 며칠 더 머물게 해줬어요. 아이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가 결정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남이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네 아버지 아들이잖아. 아버지 아들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푸옹을 작은 방에 재웠어요. 푸옹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음식은 어머니 음식 같습니다. 그래요? 네. 구수하고 따뜻합니다.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고요. 푸옹은 가끔 남편에 대해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폭력적이었다. 술주정뱅이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뭐했어요. 글쎄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복잡하다뇨?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쟁이 망쳐놓은 사람이었어요. 전쟁은 저희도 망쳐놓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떠나신 이유를 모르셨대요.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먼저 사라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 베트남에는 한국인 피가 섞인 아이들도 있었고 미국인 피가 섞인 아이들도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의 후손들이죠. 미국과 한국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베트남에 두고 떠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미국은 남겨졌던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죠. 저희는 버려졌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힘든 삶은 산 건 저희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는 다락방을 정리하던 중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이제 버려야 하나.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공로원장 그리고 일기장 몇 권이 나왔어요. 일기장. 저는 처음 봤어요.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걸 몰랐어요. 호기심에 펼쳐본 일기장 거기엔 그 사람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1970년 3월 15일. 오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랐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 내 머리는 나를 배신한다. 1972년 8월 3일. 베트남에서의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 폭탄 터지는 소리와 총소리들 그리고 아이들 우는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밤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온다. 같이 지옥에 가자고 한다. 1975년 11월 20일. 아내를 속여서 결혼했다. 형의 사진으로 속였다. 나는 평생 그 죄를 지고 산다. 그래도 아내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왜 버리지 않는 걸까? 나 같으면 진작에 버렸을 텐데. 저는 계속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물이 났어요. 1980년 4월 7일. 아내가 또 내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온다. 내 입은 돌처럼 굳어 있다. 1985년 6월 12일. 명숙이가 시집 갔다.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준호도 영희도 나를 무서워한다. 나도 내가 무섭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저는 멈췄어요. 1988년 9월 30일. 베트남에 여자를 혼자 남겨두고 왔다.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전쟁터에서 만난 유일한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 나는 그녀를 떠나야 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두 여자를 다 불행하게 만들었다. 레티훈, 미안해. 1992년 3월 5일. 아내에게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죽는 것뿐이다. 순자야,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줬지. 하지만 진심이야. 고마워. 나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않아줘서. 저는 일기장을 꼭 안고 울었어요. 그 사람도 괴로워했구나. 혼자서 그 무게를 지고 살았구나. 나한테 미안해 했구나. 다음 날 저는 푸옹을 불렀어요. 푸옹 씨. 앉아요. 네, 할머니. 저는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당신 아버지가 쓴 일기예요. 읽어보세요. 푸옹은 일기장을 받아 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아버지께서 아프셨나요? 그래요. 그 사람은 전쟁 중에 다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남편이 다쳐서 한국 오게 된 게 다행이네요. 아니었다면 당신네 집과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지. 그래도 남편이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쟁이 그 사람을 망쳤어요. 전쟁 속에서 당신 어머니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힘들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전쟁이 우리 모두를 망쳤어요. 푸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말해보세요. 푸옹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1968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미군의 여자,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인의 아이를 낳았다고요. 힘들었겠네요. 어머니는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빨래도 하고 팥질도 하고 음식도 팔고 저를 학교에 보내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푸옹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혼혈아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는 아버지가 없냐고 어머니한테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전쟁 때문에 헤어졌어. 당신 어머니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어머니는 제가 20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푸옹아, 아버지를 찾아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구나. 푸옹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어머니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1살 때 찍은 거예요. 저는 사진을 받아 들었어요. 레티훈. 그 여자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당신 어머니 행복해 보이네요. 당신이 있어서요. 내 어머니는 저 때문에 행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 셋 다 희생자였다는 걸. 나도 레티훈도 남편도. 전쟁이라는 괴물이 우리 모두를 짓밟았어요. 저는 푸옹을 데리고 남편의 무덤에 갔어요. 산속 공동묘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어요. 푸옹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김푸옹입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전쟁만 아니었으면 함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푸옹은 흐느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는 제 아버지니까요. 저도 무덤 앞에 앉았어요.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아들이 왔어요. 당신이 몰래 만든 당신 아들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당신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나한테도 못되게 굴고 술만 마시고 폭력도 부렸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머리를 다치고 기억을 잃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당신도 괴로웠겠지요. 저는 일기장을 무덤 앞에 놓았어요. 당신 일기 읽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했다는 거, 고마워했다는 거, 사랑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혼자 알았어요? 푸옹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당신 티흥도 사랑했지요. 전쟁터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요. 두 사람 모두 전쟁터에서 기댈 곳이 필요했겠지요. 그 사람도 당신을 평생 잊지 못했대요.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당신 참 죄가 많아요. 나한테도, 레티흥한테도, 푸옹과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 아들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있었어요. 푸옹이 돌아가기 전날 저는 아이들을 모두 불렀어요. 엄마 왜 부르셨어요? 명숙이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왔어요. 준호와 영희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앉아. 다 같이 밥 먹자. 저는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평소보다 정성껏 차렸어요. 엄마, 설마 저 사람이랑 밥을 먹으라고요? 준호가 푸옹을 노려봤어요. 푸옹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 다 같이 먹자.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남이에요. 남이 아니야. 뭐가 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그래도 내 아버지 아들이잖아. 명숙이가 울먹였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한테 고생만 했잖아요. 왜 저 사람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엄마가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용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전쟁 때문에 망가졌다는 걸. 내 아버지도, 나도, 레티흥도, 푸옹도, 우리는 다 피해자였어. 저는 푸옹을 바라봤어요. 푸옹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저 태어났을 뿐이야. 그리고 엄마 없이 자랐어.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혼혈하라고 놀림받으면서. 너희는 아버지가 있었잖아. 비록 제대로 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영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푸옹은 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진으로만 봤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아니? 저는 명숙이, 준호, 영희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들어봐. 푸옹은 내 자식은 아니야. 나는 푸옹을 낳지도 키우지도 않았어. 하지만 푸옹은 너희 아버지 아들이야. 그 말은 너희 형제라는 뜻이야. 피를 나눈 형제. 나도 처음엔 화가 났어. 배신감도 들었고. 하지만 너희 아버지 일기를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너희 아버지도
괴로워했어. 두 여자를 사랑했지만 둘 다 지켜줄 수 없었던 거야. 그게 전쟁이야.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고맙다, 준호야. 저는 푸옹한테 말했어요. 푸옹.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어머니는 레티훈이니까. 하지만 너의 아버지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너를 환영해. 푸옹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색했어요. 침묵이 길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어요. 푸옹 씨는 뭐 하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호치민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이에요. 네. 한국어와 영어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한국 사람처럼 잘 살려면 똑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작은 식당에서 한국 요리도 팔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배운 한국 요리를 제가 배웠고, 제가 아내에게도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가 요리를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부대에서 가끔 고향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거요. 명숙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 요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푸옹은 베트남 이야기를 해줬어요. 명숙이는 한국 이야기를 해줬어요. 준호는 아버지 기억을 더듬어 말했어요. 영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푸옹이 떠나는 날 아침 저는 그를 조용히 불렀어요. 푸옹. 이거 가져가. 저는 남편의 훈장과 사진 몇 장을 건넸어요. 이건 아버지 물건입니다.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너의 아버지 물건이잖아. 너도 그 사람 아들인데. 가질 권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푸옹은 물건들을 소중히 안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남편의 일기장 중 하나를 건넸어요. 베트남 시절 이야기가 적힌 일기장이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당신 어머니에 대해 쓴 거야. 가서 읽어봐. 푸옹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할머니 혹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편하게 불러.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당연한 거지. 공항에 갈 때 명숙이와 준호, 영희도 따라왔어요. 푸옹은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옹은 나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푸옹이 떠나고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명숙이가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게. 나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푸옹은 평생 아버지를 몰랐을 거예요. 형제들도 못 만났을 거고요. 준호도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푸옹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도 불쌍하더라고요. 영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두 가족을 가졌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가 생긴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너희 아버지는 복잡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었어. 푸옹이 베트남으로 돌아간 지 한 달 후 편지가 왔어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잘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 만났어. 아버지 가족도 만났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어머니께서 주신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머니도 사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분 다 사랑했지만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을 모두 사랑하다니 욕심쟁이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 안 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한국 어머니, 그리고 명승 누나, 준호 형, 영희 누나.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내년 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푸옹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남편이 무덤에 갔어요. 여보 푸웅이 편지 보냈어요. 당신 일기 읽고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당신을 용서한대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도 이제 당신을 용서해요. 평생 화내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저는 무덤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인생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어요. 아이들도 잘 컸고, 손주들도 생겼고, 이제 베트남에 아들도 생겼어요. 저는 웃었어요. 당신 자식 복은 많네요. 4명이나 되니까.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걱정 말고. 우리 다 잘 지내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거예요. 전쟁이 남긴 그림자는 길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빛을 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빛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을, 용서라는 이름의 빛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를 감싸는 바람이 따뜻했어요.